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며칠 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열받아 계시죠. 오늘은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사이의 함수관계에 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반가운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가지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만 해도 바로 당대표고 누구고 간에 당직이 정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개정을 해서 하급심에서, 즉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판결받으면 그때 비로소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질 때는 아마도 검찰이 공정할 거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거다, 이런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정치검찰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치권에 빌붙어서 이속을 챙긴다, 이런 의미였을 텐데 지금은 검찰 정치, 검사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검찰이 한 손에는 수사권, 한 손에는 기소권을 들고 이걸 마구 자의적으로 휘두르면서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이런 문제의식의 발로에서 바로 이런 당헌 개정 운동이 일었던 겁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한참인데요. 여기서 선출되는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누구라도 검사가 맘만 먹으면 기소권으로 얼마든지 기소하는 건 물론이고 당직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검사한테 그 정치인의 운명을 맡기는, 당의 운명을 맡기는 셈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격분한 시민들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서 청원에도 참여를 하고 많은 운동을 벌이셨죠. 그 결과로 오늘 전준희가 이와 같이 화답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오늘 확정된 건 아니고요. 민주당 비대위와 그리고 오는 28일에 전국 대의원 대회를 거쳐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별다른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청원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김학의 전 차관이 며칠 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계세요. 야, 그렇게 봐주기 수사를 거듭하더니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거냐? 그 대법관 누구냐? 판결한 사람 누구냐? 천대엽 대법관이다. 어라? 천대엽 대법관은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했던 대법관이네? 그래서 더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사건에는 묘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축약하자면 천대엽 대법관은 김학의 무죄 확정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대법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판결 자체는 파기환송과 그리고 재상고심에 대한 판결 자체는 굉장히 진보된 판결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 사건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자, 이 내용을 굉장히 법리적으로 고급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체 하기도 좋은 내용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기소가 됐던 것은 한마디로 뇌물 받았다는 겁니다. 돈도 받고 성접대도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는 아시는 대로고 면소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뇌물죄라는 거는 그 뇌물 액수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근데 성접대도 법리적으로는 뇌물인데 이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과연 대가관계가 있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법정에서 아마 치열하게 다퉜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소시효는 다 지나버렸다. 이게 1심 판결이었어요. 근데 항소심에 가서는 그 중에 일부가 유죄로 뒤집힙니다. 사업가 최모 씨한테서 4,900만 원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 4,300만 원이 뇌물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 유죄 판결로 뒤집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업가 최모 씨의 증언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최 씨의 증언을 믿을 수가 있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증인 출석하기 전에 검사하고 면담을 하고 나왔더라. 근데 검사가, 기소한, 공소유지한 검사가 면담하면서 유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언을 유도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회유나 압박을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대법원 재판부의 의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법에 가서
검사가 회유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봐. 다시 한번 따져봐. 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거를 고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어. 검사가 회유하거나 압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네. 그러니 무죄. 최초의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내려보냈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는 검사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 검사가 증인을 회유, 압박했는지 등이 담보돼야 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검사가 증인을 증인 출석하기 전에 면담을 했다면 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했는지 그것을 입증해봐라. 그거 뭐 영상이 남아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증명력이 가능한 문서로 남아있으면 그걸로 입증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것도 마땅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최 씨를 다시 불러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이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더라. 의문이 해소되지 않더라.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었어요. 검찰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10년 가까이 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 차례 무혐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결정했었고요. 나중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도 무혐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동영상이 나와도 마찬가지였죠. 우린 저 사람이 김학의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무혐의 결정했었죠. 근데 나중에 마지못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거 재조사해봐 라고 권고를 하니까 그때서야 재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소를 했던 겁니다. 근데 기소를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든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무죄로 뒤집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이 조국 전 장관 사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조국 전 장관 사건 하면은 뭐 입시 관련 혐의, 그리고 뭐 사모펀드 그 언저리에 있는 혐의, 이런 것만 기억을 하시기 쉬운데 그 이전에 직권남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이거는 중앙지검이 아니라 동부지검에서 별건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기소했던 게 누구냐면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형사 6부장이 아이러니하게도 김학의 별장 성접대 뇌물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고요. 형사 6부장 되면서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사건 맡아서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기소해놓고 나중에 지난해에는 수원으로 발령이 나서 거꾸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19년에는 김학의를 피의자로 놓고 수사를 하던 사람이 조국 수사하고 나서 2021년에는 김학의를 피해자 위치에 놓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참 모순된 일 아닌가 싶은데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2020년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에 전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요. 청와대 특감반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감반장은 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특감반원 9명 중에 5명은 검찰 수사관 출신, 4명은 경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감반의 헤게모니를 검찰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특감반원들, 특감반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변호사가 묻습니다. 변호인이. 혹시 증인 출석하기 전에 검사실 들렸다 왔냐? 물으니까 하나같이 들렸다 왔대요. 왜? 내가 진술했던 내용 확인하러 들렸다 왔대요. 반복적으로 그런 대답이 나오니까 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 판사는 김미리 부장판사였는데 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아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증인 출석하기 전에 검사하고 사전 면담을 해도 되는 거예요? 또는 그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물어요. 그랬더니 이 부장검사가 오히려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 이거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도 규정이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면담을 하는 거고 일본 사례까지 끌고 옵니다. 일본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규정이 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무슨 뭐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의심하면 우리는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 증인이 출석하든 말든 그건 신경도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화를 버럭 냅니다. 자, 이 부장검사가 언급한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 189조에 있는데요.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들끼리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피고인하고 막 협조를 해서 증인을 막 찾아다니죠. 그래서 이것 좀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꼭 좀 나와주세요. 그리고 증인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면 연락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합도 맞추고 이런 장면이 왕왕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 증인한테 출석해 줄 수 있냐고 연락조차도 기피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오히려 검사가 공격할까봐, 오해받을까봐 극도로 연락을 자제했어요. 근데 오히려 검사들끼리, 자기들끼리 그 증인이 검사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들인데 증인으로 신청을 해놓고 출석하기 전에 줄줄이 검사실 가가지고 검사를 만나고 왔다. 그러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증인 중에 한 명은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증인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또는 피고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직무유기로 공소장을 변경할까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월권, 이 월권을 행사하는 거라면 거꾸로 직무유기는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공소장을 만약에 직무유기로 변경을 하면 그 검찰 수사관 전 특감반원은 직무유기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국한테 지시를 받아서 나는 계속 감찰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기존의 공소사실이라면 직무유기로 변경이 되면 조국이나 나나 또는 반장이나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사 의뢰를 했어야 한다. 그럼 수사 의뢰를 안 했으니까 너는 직무유기야. 이렇게 공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검찰 가족들을 불러다가 검사가 사전 면담을 했으니 이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판사가 이거 신빙성 문제하고 귀결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과전 불남리 이하 부정관,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을 하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짓은 하지 말자. 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 더더구나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매우 민감한 사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달래서 결국에는 진행을 하고 갑니다. 어쨌든 이번에 대법에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당연히 이제 변호인단에서는 최후 변론 시에라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그것이 과연 위법한 수사 방식인지 공소유지 방식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판결 시에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감반의 이 감찰 활동이라는 것은 임의적 방식입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공직자가 조사에 협조하는 범위 내에서 뭐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는다거나 또는 진술을 받는다거나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유재수 씨가 금융위원회 에이스, 금융정책국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업자한테 골프채 받고 뭐 골프텔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런 혐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찰을 하던 중에 갑자기 사실상 잠수를 타버립니다. 자료 제출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장기 병가를 내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이렇게 되니 청와대 특감반이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감찰이 누가 중단시킨 게 아니고 유재수가 협조를 안 해서 감찰이 중단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조치 결과 어떻게 조치를 할까만 남은 상황인데 특감반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의견을 올려요. 조치 의견 3가지를 올립니다. 하나는 수사 의뢰, 하나는 감사원 특조반의 이첩, 하나는 금융위원회 통보. 이렇게 3가지 안을 올렸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그 중에 한 가지 아닌 금융위원회 통보를 선택해서 금융위원회 통보를 하고 결과적으로 사표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서 특감반이 해체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자료가 다 삭제되고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게 남아있을 게 없는 거예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당시 특감반원들의 진술이 거의 결정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감반원들을 검찰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기소한 검사가 사전에 면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증언을 유도하거나 또는 서로 말을 맞추지 않겠느냐, 이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실제로 이 증인들이 출석해서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다른 사람이 감찰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 들은 적은 없다고 해요. 그거 들은 적도 없는데 들었다고 했다가는 본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차마 거짓말은 못하고 자신의 생각,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유재수가 잠수 타서 감찰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마무리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 나 열받았다, 나는 더 할 게 있었다, 더 하고 싶었다, 이놈 꼭 감찰을 끝까지 해야 했었다, 뭐 이런 방향으로 기소한 검사와 합을 맞춘 듯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대법 판례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이 검사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들의 증언은, 검사와 사전 면담을 했던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다 증거 불채택을 해야 맞는 거죠. 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이번에 이 김학의 관련한 대법원 이 판결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이에요. 검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던 그런 잘못된 관례를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판례들이 왜 꼭 검찰 가족, 검사 출신, 이럴 때는 이렇게 쉽게 판례가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느냐. 정경심 교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주 요상하게 비틀어서 결과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하는 이런 판결을 하고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천대엽 대법관은 이번 이 판례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대엽 대법관은 대법원 2부의 주심 대법관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그 재판부는 대법원 3부입니다. 다른 재판부예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증언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으니 고법에 가서 다시 한번 따져봐라 라고 돌려보낸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였던 겁니다. 그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3부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무죄로 뒤집었고, 그것을 대법원까지 가져왔는데 그때 비로소 이 천대엽 대법관이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서 그 파기환송심을 확정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 김학의 판례는 조국 전 장관 1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21 형사부 마성영 재판부에서 맡게 된다. 이 마성영 재판부에서 이번에 이 대법 판례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